네,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대선이 딱 10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오늘 일제히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대선판 초기 단계의 여론 조정 국면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두 분 모시고 좀 한번 정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그 여론조사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론조사만 나오면 약간 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믿을 만하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로 이제 그 뒤처지는 쪽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여론조사가 좀 과학적이지 않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요. 이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응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를 하던데 일단 한번 좀 이거 정리하고 가죠. 응답률이 낮은 조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조사연구학회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응답률이 낮은 것과 응답률이 높고 낮은 것과 신뢰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이라는 게 결과값이거든요. 자, 응답률을 높여야지 한다고 해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령 응답자들이 어느 날은 답변을 안 해주는 겁니다. 네. 아무리 해도 그럼 응답률이 낮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여론을 우리가 뭐 전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응답률이 높고 낮은 건 전혀 뭐 여론조사 신뢰도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럼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응답률을 100% 만들 수 있고 또 가령 경제적인 보상으로 자, 이 설문에 응답하면 1,0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100%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건 신뢰도가 높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응답률을 만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응답률이 안 만들어집니다. 네. 이택수 대표 혹시 네.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응답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게 꽤 오래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응답률 때문에 여론에서 못 믿겠다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팽팽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여론조사 협회가 있습니다. AAPOR 이런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많은 논문을 찾아보시면은 응답률과 여론조사 신뢰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응답률 표기 의무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조항이고요. 실제 여론조사 불신론이 있긴 하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 그리고 작년에 21대 총선 그리고 2018년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2017년 대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좀 실패했던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2016년 총선이라든지 네. 또 2010년 지방선거 네. 이럴 때는 여론조사 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2016년도에는 안심번호를 못 쓸 때였고요. 2010년도에는 뭐 RDD라는 방식이 도입이 되기 전에. 근데 지금은 뭐 RDD 방식이라든지 안심번호, 그러니까 휴대전화 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총선, 지방선거도 비교적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체로 큰 오차가 없이 오차율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특히 이제 경선 국면에서 그 현상이 좀 두드러지긴 하던데 약간 여론조사가 막 그 널뛰는 조사 기관마다 너무나 다른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때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했던 대답이 저는 이걸로 기억하는데 조사 방법이 차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선 증가 뭐 면접은 그러니까 조사냐 아니면 뭐 ALS 조사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럼 뭐 어떤 조사 방법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러니까 다 따라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비용 때문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사를 할 때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남녀 그리고 연령, 지역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런데 직업이나 정치적 성향은 통제가 불가능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ARS 조사는 조사의 특성상 결과를 보니까 보수가 많이 대체로 참여를 해요. 그런 조사의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많이 참여하면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 면접원 조사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화이트 칼라나 사무직 참여율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또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진보 성향이 좀 두드러지는 것이고 더 높은 것이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무식하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그럼 반으로 딱 잘라갖고 그러면 반은 전화 면접조사하고
반은 ARS 조사에서 섞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무식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다.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반 섞으면 되는 것인지 6대 4로 섞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배종찬 7대 3으로 소장님 섞어야 되는 말씀하신 것인지. 대로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경향성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거 맞다면서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평균치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저희 있는 거니까. 리얼미터는 2017년 대선, 2012년 대선 다 이른바 예측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CBS랑 2번 다 했는데 2017년은 CBS, TBS 공동이었고요. 근데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전화 면접 50%, ARS 50% 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화 조사 중에 두 방법 섞으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 리얼미터는 지금 YTN이랑 정례 조사를 하지만 전화 면접 조사를 최소한 10%, 20%게 반영을 하는데요. 여러 조사 방법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주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한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추세는 다 비슷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소폭 하락 추세,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상승 추세는 다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컨벤션 효과가 대략 윤석열 후보 경우에 2주 정도 나타나서 11월 18일 기점으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대체로 두 조사 방법 다 줄어드는. 근데 지난 주말 지지율 격차가. 네네. 근데 지난 주말 기점으로 다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반등하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논란에서 지금 약간 벗어나면서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격차가 한 자릿수로 나오는 곳이 있고 두 자릿수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 아무튼 조사 기관들이 지난 알겠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이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섞으니까 정확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섞는 비율이 5대 5도 그게 정답이냐?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섞는 겁니다. 혼합 비율.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요즘을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항상 여론조사 이야기하면 항상 이제 댓글에 이제 따라붙는 어떤 네. 궁금증이기 때문에 풀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자, 한번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좀 보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겨레가 K스탯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 결과가 있고요.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 결과가 있고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세 조사 모두 윤석열 대 이재명 간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 안팎으로 딱 거의 똑같게 나왔거든요. 일단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좁혀진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시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 2주만이 아니라 3, 4주의 추세를 보면 그 추세의 윤곽은 뚜렷하게 더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2주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에 영향을 받아서 윤벤션 정권교체 여론이 강했죠. 그런데 10%포인트 넘게 격차 벌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있었죠. 근데 아주 최근 접어들면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대결이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의 구도가 아니라 기준이 후보 대 후보의 대결 구도로 국면 전환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오, 그래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또 윤석열 후보도 초점이 더 맞춰지는 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선택하고 말고는 윤석열 후보의 결정과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좁혀지는 프레임 전쟁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원인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크게는 10% 넘게 그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가 지금 새 조사 공이 2%포인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 네. 오차범위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이러면 윤석열 후보가 빠진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둘 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나 YTN 리얼미터 조사 등을 볼 때는 또 격차가 약간 지난주보다 조금 벌어진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의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조금 전 얘기로 돌아가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 또 쇄신책
모습들을 내세우면서 지난주에는 당청 지지율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좀 떨어지다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표가 다 올랐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반등하는 추세는 이제 맞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다른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오차 범위를 이제 넘나드는 수준으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무튼 그 전 일주일 동안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여부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고 네, 당에 네. 분열이 좀 가속화됐었는데 김병준, 김한길 체제로 지금 정리가 되면서 소강 상태로 이제 갔다라는 얘기죠.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는 조금 멈춘 듯 보이고 네.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는 조금씩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연령대를 보면은 이제 40대하고 50대 처음에는 이제 40대만 이재명 후보가 좀 강세를 보이다가 50대도 점차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오호. 30대도 여전히 열세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집토끼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0대에서도 네, 30대에서도 소폭씩 지금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바로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그럼 여기서 약간 뭐 새끼리 아니라 특화해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언론이 보통 2030 표심이라고 묶어서 그러니까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30 표심이 상당 부분 다른 것 같던데 이렇게 묶어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2030은 다르죠. 그러니까 20대가 요구하고 있는 목표하고 또 30대가 요구하는 정책과 비전이 다르죠. 그런데 언론은 왜 자꾸 2030 묶어서 하냐고. 그러니까.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이제 2030 세대는 후보에 대한 표도 분산됐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뭐 투표율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20대, 30대가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20대 유권자와 30대 유권자의 속성은 다르지만 지난 보궐선거를 보면 아 이번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했다. 좀 집단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힘을 실어주자. 우리의 이 파괴력을 과시하자. 이럴 때는 이제 집단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30이 다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는 집단 투표 성격도 나타나기 그러면 네. 예를 들어 때문에 지금 배종찬 묶어주는 소장이 것이죠. 분석대로 하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어떤 틀에서 본다면 20과 30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택수 대표가 말씀하시는 30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이재명으로 돌아선다는 얘기는 그럼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30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에 조금 관심이 많은 세대입니다. 20대도 그렇겠지만 30대가 더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고 20대는 가상화폐라든지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이 있죠. 30대는 이제 이미 결혼을 한 세대고 집 마련에 대한 좀 시기적인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부동산 지금 시세가 좀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네, 소폭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평가했던 그런 반응 비율이 조금씩 이제 감소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시장 상황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2개월 연속 이제 아파트도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더 이제 많아졌다는 이런 보도들 때문에 30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많이 돌아섰었다가 이제 네. 국민의힘 경선 때 홍준표 후보가 이제 낙선하면서 소폭 이탈했던 계층들이 아직은 중도층, 무당파층에 좀 머무르고 있는데, 그렇죠. 20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지금 노력이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보이고 있죠. 뭐 어제 뉴스에서도 20대 연령층에 광주 선대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선대위에서의 활동들 그래서 20대가 이제 어느 후보를 찍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좌우가 될 것 같고 지역별로는 지금 수도권이 여전히 윤석열 후보 우세 지역입니다. 뭐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팽팽하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ARS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역시 부동산 문제에 이제 가장 민감했던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이제 잃은 표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박빙으로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대가 어떤 후보다 30대가 어떤 후보다 규정 내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이슈도 아직까지 안정화됐다고 보기도 힘든 것이고. 근데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금리라고 하는 변수가 또 지금 그럼요. 나오고 있는 것도 어떻게 있고. 부동산이라는 이슈는 단순히 단정 내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대와 30대는 이해관계가 많이 작동되는 이제 세대적 특성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이념도 있다. 이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대의 경우에도 이념과 이해관계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강하게 작동하느냐 특정 시점에 그리고 20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강하게 작동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20대 30대는 조사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30대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조사가 있는가 하면 30대가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부동층이 아주 많다. 그만큼 그러니까요. 20대 30대는 서로 다르지만 묶어보면 MZ세대로 묶어본다면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그래서 저는 MZ세대를 특정 후보가 잡는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20대만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번 대선이 20대 30대가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분산 가능성 지금 말씀하시는 M여중이라고 해서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의 제일 첫 번째 순위에 M여중 MZ세대를 올리고 있지만 오히려 50대다. 오히려 50대예요. 선거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게. 그럼요. 지금 김종배, 이택수, 배종찬 다 50대잖아요. 예. 중요해요. 이게. 아니 우리 배종찬 수석께서 그렇게 연식이 오래되셨나요? 그럼요. 저 이제 되게 젊으신 줄 알았더니. 네, 우리 다 비슷해요. 그러시구나. 네, 또래예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하나 그럼 20대 얘기 하나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엊그제 이제 한국갤럽이 11월 그러니까 그 4개 주 조사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 20대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29대 민주당 22. 그래서 도합 51%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20대의 절반은 두 당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탈이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20대의 투표로 많이 낮잖아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근데 혹시 이번 대선에서는 그게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느냐. 오히려 이탈할 가능성이 지금 상황만 놓고 더 있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우리 투표가 지난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념 투표예요.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이거예요. 그리고 1987년 확실히 정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92년 97년까지는 뭡니까? 87년부터 97년까지는 지역주의 선거예요. 네. TK, PK 그다음에 호남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 지겹다 이념. 특히 이제 20대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간다니까요. 근데 왜 가느냐? 나한테 무슨 이익을 줄 거냐? 그 이익을 주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주는 사람한테 표를 찍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책 대안으로 결국 호소를 할 텐데 그렇죠. 20대가 지금 그거를 그냥 철석같이 믿고 한 표를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철석같이는 안 믿죠. 그러니까 철석같이는 아예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제는 후보가 아니죠. 의원한테 몰려있는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자기들을 대변해 주니까. 그러니까. 후련하게. 저는 이제 20대 아까 한국갤럽 조사 얘기하셨는데 20대들이 이제 뭐 지정당이나 후보를 물어보면은 무응답층이 많은데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물어보면 60대랑 비슷하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요. 3, 4, 50대보다. 60대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네, 예. 60대랑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그러니까 20대들은 정권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어요. 다만 표현을 잘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20대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세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0대가 또 대선은 투표율이 또 낮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선은? 이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20대가 매우 낮습니다. 근데 특히 여성층이 더 낮은데 투표는 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합니다. 20대, 30대도. 그러니까 말 없는 다수들이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누굴 찍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20대는 폰포비아 세대예요. 그래서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주로 카톡이나 문자를 합니다. SMS로. 그러니까 직접 음성 통화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음성 통화를 잘 안 하는 세대예요. 저도 잘 안 해요. 특히 왜 그렇게 왜? 전화 연결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인터뷰고.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자들도 전화 이제 연결 잘 안 하죠. 문자로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도 왜 여론 상담률이 낮냐면 자기 표심이 드러난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데 2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명절 모임 때 주로 정치 얘기하는 세대는 대부분 40대 이상입니다. 그렇죠. 20, 30대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물어보면은 다 정적인 입장은 이미 있어요. 근데 다만 얘기를 안 할 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샤이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 샤이가 지금 오히려 국힘 쪽으로 썰려 있다고 좀 쏠려 있죠. 늘 그렇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습니다. 야당은 항상 샤이합니다. 그래서 뭐 샤이가 지금은 보수지만 예전에는 진보였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30대는 다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50대는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전두환 씨 관련된 논란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금 비토층이 50대들은 그래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아는 세대거든요. 50대는 광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50대는 이미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원래 50대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가장 화가 나 있던 세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50대가 움직였다라는 건 50대하고 20대는 또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20대 아들이 둘이 있는데 50대하고 20대는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교류를 무건 중에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아빠들이 얘기하는 거를 20대는 듣고 주로 표현을 안 하지만 부모 자식 세대니까. 예, 좀 연동이 되는 경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50대가 움직이면 20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여러 지금 추세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기대를 다시 갖게 되는. 지금 그 말씀을 좀 약간 더 그러면 타고 들어가면 20대 같은 경우도 샤이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어떤 뭔가 그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못 끌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권 교체 여론이 한 55% 안팎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40%에 그친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쪽도 원팀이 못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선대위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비토하는 그런 SNS를 네. 특히 홍준표 후보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좀 지금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는데 방송용 용어가 아니군요. 아무튼 좀 굉장히 비판적인 유튜브니까. 그래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굉장히 아주 비판적인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태수 대표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최대한 선거를 후보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구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대, 30대의 정권 교체 여론을 더 끌어내야 되고 결국 여성도 마찬가지고 중도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끌어내지지 않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만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끌어내기 또 하나 위해서. 첨언하자면 이준석 대표 패싱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예, 지금 김병준 네. 위원장 이제 인선과 관련해서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 뭐 오히려 이제 다 이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건 이준석 대표의 말이고. 예. 그럼 20, 30대 입장에서는 어른들한테 무시당한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또 동네 어른들한테 꼰대들한테 이른바 꼰대들한테 무시당했던 경우 패싱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20, 30대가 앞으로도 더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래도 당대표로서의 예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배종찬 소장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은 후보 이제 인물 경쟁력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조금 전에 이택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나 더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추이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그렇습니다. 둘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라는 것은 정권 유지보다는 후보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석수와는 다르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따라고 쫓아가서는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결국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등락에서 득은 될지언정 그렇죠. 판을 그러니까 갈아엎는 정도로 큰 영향력을 하려면 따로 움직여야 된다. 그게 이제 후보자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지지층은 가져가되 다시 이재명 후보가 M 여중, MZ 세대 여성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기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 못하면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이 구도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점검할 게 그런 전략 이전에 그러면 지금 그 기존의 여권 지지층을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흡수했는가를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분석이 다른 게 제가 전에 봤던 바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그러니까 지지를 표현한 어떤 층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또 상대로 그보다 낮다 이런 또 분석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최근의 인선에서 그 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윤건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이제 정무실장, 상황실장 네, 합류했다라는 얘기죠.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30%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대 후반으로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예를 들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부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에서의 이제 보수 야당 후보의 합인데 이 두 가지가 만약에 60%를 넘어간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 초반으로 떨어지면 부정평가가 60%를 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정권 4년 차에 50%대 중반 정도까지는 늘 있어 왔던 것이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이 3%포인트 차로 아주 박빙으로 싸웠을 때도 사실은 부정평가가 한 55%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압박이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MB 지지율이 부정평가 55%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신승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한때 한 2, 3주 전에는 이재명 후보로 당선이 돼도 정권 교체다 이 논리를 폈다가 실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권 교체다라는 여론이 30%가 안 됐었어요.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완벽한 차별화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완벽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상당히 어떤 뭐냐면 그 좋게 표현하면 전략적으로 네. 미세 조정을 하고 있고 좀 나쁘게 본다 뭐라고 할까요? 저도 이 표를 안 하네요. 하여간 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재명 후보는 3명의 남자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한 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잡았어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잡았어요. 세 번째가 누구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못 잡는 거예요. 호남? 아직까지. 그러니까 바로 그 호남 얘기 한번 해보시죠. 광주 전남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은 뭐냐면은 호남 정신이 있느냐, 그 다음에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또 하나는 호남을 위한 정책이나 인재에 대한 준비와 의지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아까 저희가 이제 민영배 의원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호남 민심도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던데요. 민영배 의원은 지금 어떤 여론조사상으로 어떤 좀 추이가 잡히고 있습니까? 호남 쪽 그렇습니다. 영남권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아까 정당 지지율별 충성도랑 비슷하게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호남 민심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아까 50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씨하고 자꾸 등치되는 거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한테 특히 50대하고 호남 지층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때마침 전두환 씨가 별세를 했기 때문에 50대와 호남 민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고 호남 민심이 뭐 이낙연 이제 후보하고의 명락대전 때문에 좀 이탈했다가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회복이 됐다고 보고 저는 이제 본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영호남 유권자들은 양측으로 재결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영남이잖아요. PK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호남이 그냥 호남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 수도권의 호남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다라는 것은 부동산 이슈도 있지만 아직까지 호남 정서와 완전한 결합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서른 의원이 누굽니까? DJ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놓고 본다면 타이밍상으로 지난주에 메타버스가 호남을 방문한 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봐야 되나요? 불가피한 거죠. 이재명 가야 되는 후보 거죠. 입장에서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까? 아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했는데 그것이 물론 부동산이나 이런 특정 요인도 있지만 그냥 정권 말기에서 나오는 관성적 어떤 여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맘때에 이제 한국갤럽이 분기별로 대통령 전직 대통령 평가를 이제 한 게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이맘때 8%였고요. 김대중 대통령 28%,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27%, 이명박 대통령 23%,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기 때문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높아봐야 20%대 후반이고요. 낮으면 한 자릿수도 있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후반이잖아요. 네. 필연적 하락하는 그 계단형 곡선을 그린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사실상 이제 레임덕에 가깝게 가고는 있는데 좀 내려갈 만하면 또 올라가고 해서 네. 이게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보층이 꽤 좀 냉정하게 비판을 했던 그 집권 후반기 이른바 반노정서. 네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부채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좀 미안함,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 지문미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30%대 후반을 유지할 이 점은 가능성이 봐줘야 될 있어 것 보여요. 같아요. 이택수 대표께서 분석을 하셨듯이 역대 대통령보다는 더 높은 지지율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아니, 반문 정서가 웬 말이야. 정권 교체 여론이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평가의 강도예요. 왜 우리가 제가 여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강도를 측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이 반문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높은 기대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중도층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죠. 근데 그 중도층이 이탈을 한 겁니다. 그 중도층이 정권 교체 쪽으로 가면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데 반문 정서도 만만치 않은 것은 그만큼 이 반문 정서, 부정평가에 대한 강도가 강하다. 강도가 강한 걸로 보시는 강해요.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점척도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의 비율에 대비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요. 이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 혹시 그 두 분이 좀 더 그러니까 그 중점을 둬서 따로 이야기하셔야 될 부분이 있나요? 분석하신 것 중에? 이 대표님 계시면은 네. 잠깐만요. 그럼 우리 배종찬 소장은 지금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지금 먼저 일어나셔야 된다니까 먼저 보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대표님?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배종찬 소장이 먼저 일어나시겠어요? 먼저 일었으면 또 보시는 분들이 또 화낼 수 있으니까. 그럼 뭐 좀만 한 5분만 네네. 더 하셔도 네네.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역대 대선에서 이제 한국 시리즈도 1차전을 이기면 뭐 최종 우승이 한 75% 80% 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맘때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후보가 당선된 거는 6전 5승 1패입니다. 한 번은 노무현 딱한 대통령이 분이 지고 있을 때 역전을 했고 또 하나 전례가 있는데 먼저 자기 당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7전 6승 1패로 이겼습니다. 다만 마지막 대선 문재인 후보만 나중에 선출이 돼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단일화. 누가 먼저 대선 후보로 각 확정이 당에서 되느냐? 확정이 네. 되느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 후자의 전례에서는 유리하죠. 먼저 선출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전자에 있어서 100일 전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약간 뒤처진 채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인데 그 지금 100일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2017년, 12년 이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의 100일은 그때 100일과 다릅니다. 지금은 뭐 오프라인 이제 캠페인보다는 SNS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 전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뉴스 소비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어제 뉴스인가 그저께 뉴스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실제는 한 오늘 아침 뉴스일 때도 있고 굉장히 이게 뉴스 속도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100일은 지난 대선에서의 한 200일, 그 전 대선에서 300일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출렁거림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이전 전적 갖고 뭐 이렇게 일반하기 힘들다. 어렵다는 거죠. 대입하기 하나만 네. 제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어떤 대선 그 특성이 진영 대결 양상을 띌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이야기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작은 거인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그래도 우리가 뭐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얘기를 붙여야지. 네네. 그래서 항상 붙입니다 저는. 그런데 네. 그런데 작은 거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안철수 또 심상정 후보는 완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종로 지역구를 받고 합당을 합니까? 단일화를 합니까? 지금 거래 품목이 없다.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후보가 단일화나 합당을 하려면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거나 두 번째 후보 간의 케미가 너무 좋거나 세 번째로는 지지층들의 유기적 하학적 결합이 가능해야 되는데 세 개 다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은 두 개만 돼도 힘든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제 이 박빙의 프레임 전쟁에서 안철수 후보의 2, 3%, 심상정 후보의 2, 3%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주는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윤 후보는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또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을 어떻게 하든 이재명 후보는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역할과 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심전심이 아니라 이심윤안이다. 그런데 그럼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어떤 그 지지율 맥시멈이 2, 3일 거라고 보십니까? 2, 3%라고 보십니까? 뭐 5, 6일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 6이면 지금 대선에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사실? 알겠습니다. 그 인정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 후보들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두 사람의 후보가 나선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뭐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먼저 됐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결정 변수가 뭐냐.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2017년까지는 이념이든 지역이든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DJP 연합을 하든 단일화를 하든 그런 것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선거 이번 선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자 마무리입니다. M 여중을 무조건 하고 잡아야 된다. 딱 하나만 고르라면? 네, M 여중. 이번 대선이 2012년처럼 양자 대결로 됐을 경우에는 3%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바고요. 저희가 11월 10날 조사한 건데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 만약에 박정희 노무현 두 분이 이번 대선에 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물어봤을 때 51대 49로 박정희, 노무현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2012년에 물어봤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분 물어봤을 때 박정희냐 노무현이냐. 근데 51대 49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김동연, 심상정 이분들이 갖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여론사에는 지금 3% 안팎 나오는데 실제 투표를 하면은 한 5%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후보들. 그러니까 10%를 이분들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분들이 누구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혹여 나중에 선거 며칠 전에 그러니까요. 어느 쪽으로 단일화된다라고 하면 그쪽 합류가 안 된 쪽은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김문수, 유시민, 심상정이 붙었던 경기도지사 선거 때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유시민 후보 손을 들어줬지만 이미 투표 용지에 인쇄가 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근소한 차이로 그것만 합쳐지고 그다음에 사표가 된 것만 합쳐지면 사실 유시민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에 대한 공격을 심하게 안 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가격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심상정 또 김동연 이런 제3지대에 있는 그래도 중도적이지만 진보 색채가 있는 후보들하고 연대 단일화 가능성을 늘 지갑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이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전 포인트 이거 같은데요. 약간 뭐 두 개로 나눠서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윤석열, 이재명 두 양강 후보가 심상정, 안철수라는 일단 그러니까 군소 후보의 지지율을 진영 대결 양상이 더 강해지면서 빨아들이느냐. 네. 아니면 두 양강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그러니까 그 빨려 들어가지 않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지층을 그러니까 두 군소 후보가 흡수하느냐. 그러니까 크게 이제 관전 포인트 놓자면 이거 아닌가요? 빨려 들어가죠. 그 빨려 들어가는 거는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되냐면은 지금 그냥 추세로만 말씀드리면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확 줄어들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양강 후보 쪽으로 그렇죠. 빨려 들어간다. 이게 이제 사표 방지 심리도 있고 이번 대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결국 빨려 들어가는데 얼마나 빨려 들어가게끔 윤 후보, 이 후보가 만드느냐가 핵심인 거죠. 이택수 대표도 같은 견해십니까? 예, 그 이제 마지막까지 이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겠죠. 근데 양강 후보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제3지대 후보 지지율이 팍 꺾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분들의 입장이 중요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라는 배종찬 소장 근데 이제 2명 모두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뭐 여론조사 한번 이제 그 D-100일을 맞아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그다음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